안녕하세요. 대현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화학이고요. LG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LG화학이 지금 당장 이 양극재로 엄청난 매출을 올릴 거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살짝 힘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점점 풀리게 되면서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텐데 이 늘어나는 수요를 위해서 LG화학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시가 있었죠. 24년에 대한 목표와 GM과의 공급 계약에 대한 공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아직 풀리지 않은 업황과 중국에 대한 추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화학은 최근 전기차 산업이 둔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소재에 대한 투자를 이제 아끼지 않을 거다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취해주고 있죠. 그래서 24년도 목표는 이런 첨단 소재 부분에서 7.5조 원에 대한 매출을 올릴 거다라는 겁니다. 13년도 전년도에 대한 매출액이 7.4조 원이었으니까 약 1,000억 원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7.5조 원에 대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LG화학이 노력했던 건 GM과 토요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22년도에 토요타와 오는 2030년도까지 2조 8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 계약하기로 했고 또 LG화학이 이제 미국 테네시에 생산되는 양극재를 이제 GM에 장기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 공급 계약이 조금 늘어났다. 이 계약 기간이 시작일이 2024년 2월 7일부터 종료일이 2035년까지 약 10년 정도 동안 장기 공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작일은 24년이긴 한데 LG화학이 이런 테네시 공장에서 양극재가 26년도부터 양산될 거기 때문에 26년도부터 23년도까지 약 10년 정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양극재 공급하는 양은 약 50만 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50만 톤이 조금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50만 톤은 약 전기차 약 500만 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LG화학은 양극재에 대해서 장기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지속적으로 이런 양극재에 대한 양에 대해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26년도에는 28만 톤이고 28년도에 대해는 47만 톤까지 확대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6만 톤짜리를 12만 톤까지 건설할 거고 또 이제 모로코에는 이제 5만 톤 추가 증설할 예정이다라고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LG화학은 이런 양극재뿐만 아니라 전구체와 리사이클링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LG화학은 이런 전구체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고려아연과 손을 잡았죠. 특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 전구체 리사이클링 분야에서 리사이클링 기업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나중에 LG화학이 이런 리사이클링 사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LG화학이 이제 새만금의 전구체 산업 단지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LG화학이론 중국 화요 코발트와 새만금에 대한 전구체 공장을 설립해서 여기에 연간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전구체 같은 경우는 IRA 조건에도 충족을 합니다. 일단 IRA에 대해서는 일단 국내에서 일단 위수 지역이 아닌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 대한 IRA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IRA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차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를 보게 된다면 결국에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독일의 월별 전기차 판매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작년 11월 달까지거든요. 작년 11월 달까지인데 이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독일 같은 나라에서 성장률이 낮아졌다라는 건 어떤 이유가 있냐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조금이 축소가 되면서 작년 12월 달에 완전히 폐지가 됐었죠. 그러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약 34% 정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영국 같은 경우는 12년도 하반기에 보조금이 아예 폐지가 됐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되긴 하지만 전보다 3분의 1 정도 줄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이슈와 또 아직 전기차를 몰기 위한 편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 23년도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기대가 되고 있었지만은 막상 24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 수 없고, 그리고 이런 전기차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소비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기차에 대한 소비 문제 말고도 이런 시장 점유율에 대한 문제도 있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21년도에 이제 한국이 피크를 찍었습니다. 유럽 내에서. 유럽 내에서 70% 정도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 LG화학이 NCM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서 또 삼성 SDI든 다른 기업들이든 이런 하이엔드 배터리로 어떤 에너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장점을 인정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 이후로 이쪽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점유율 하락하는 대신 중국에 대한 점유율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중국 같은 경우는 NCM이나 이런 삼원계 배터리보다 LFP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로 유럽 전기차 시장을 진출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 유럽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게 삼원계 배터리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맞춰서 삼원계 배터리로 유럽 전기차 시장을 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유럽에서 파는 배터리 대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중에 삼원계 배터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LFP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LG화학이나 LG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CATL 마찬가지로 유럽 전기차 시장에는 항상 삼원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중국 기업이 유럽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공략할 수 있었을까를 보게 된다면 결국에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됐다라는 거죠. 광물부터 전구차 모든 분야에서 장점을 갖췄기 때문이다. 즉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구성하는 수산화 리튬이나 어떤 삼원계 전구체에 대한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또 이제 글로벌 삼원계 전구체 시장 85%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CATL의 자회사인 어떤 브럼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1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CATL 같은 경우는 삼원계 배터리를 만들 때 단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가적으로 유리한 점을 토대로 유럽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침범을 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LG화학이나 국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업체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전구체나 광물에 대한 내재화가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LG화학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전구체 시장을 위해서 고려아연과 손을 잡았고, 또 새만금의 시장을 설립하고 있죠. 이제 광물 같은 경우도 LG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와 또 이제 체코에 이제 광물을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받기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 LG화학 자체도 어떤 어, 리튬이나 어떤 망간이나 니켈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속적으로 광물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광물권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광물에 대한 내재화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저점인 이제 8만 원 부근을 찍고 다시 반등이 오게 되면서 이제 한 50만 원 근처까지 왔지만 이 120평선과 매물대 부근이었기 때문에 살짝 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반등이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승 시나리오는 지금 당장 LG화학이 차트적으로 상승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살짝 눌리더라도 여기 보시면 20평선 정도의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하게 되면서 두 개 정도 바닥을 만들고 항상 두 개 바닥을 만들면서 상승하다가 10만 원 윗부분을 안착을 한 뒤 다시 이렇게 상승하면은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는 45만 원 부근과 40만 원 부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당장
LG화학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석유화학이고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전방 산업이 안 좋아서 앞으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될지 사실 조금 쉽게 예측하기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실적인 면에서 앞으로 1분기, 2분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업황이 점점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로 인해서 LG화학이 매출 이익에 대해서 증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LG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